어머니, 20만 원 입금했어요. 요즘 누가 미련하게 김장하러 가요? 다 사 먹지. 이 돈이면 배추 사고도 남죠? 저 돈 보냈으니까 당당하게 안 가도 되죠? 며느리의 문자 한 통에 30년 넘게 지켜온 어머니의 김장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니의 노동과 정성을 고작 20만 원짜리 하청 노동으로 취급한 그날. 그녀는 눈물 대신 아주 특별한 택배 상자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대신 그 상자에 담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며느리와 아들이 결국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 20만 원에 팔아버린 양심의 대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집 안가득 짭짤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을 꽉 채운 절인 배추 100포기가 거대한 산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무릎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심장 박동에 맞춰 울려댔습니다. 허리 보호대를 다시 꽉 조여매며 저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지만 올해는 유독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전쟁 같은 김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짧게 몸을 떨었습니다. 징!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박미진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쓱쓱 문지르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내일 일찍 온다는 연락일까 싶어 내심 기대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 20만 원 입금했어요. 요즘 누가 미련하게 김장해요? 저희는 이번에 빠질 테니 이걸로 사람 쓰시든 사드시든 하세요. 퉁치는 거로 해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퉁친다는 그 천박한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0년 넘게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오며 뼈가 삭도록 지켜온 제 정성이 고작 돈 20만 원에 매겨진 것 같았습니다. 손이 와들와들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고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한참 만에야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왜요? 바쁜데 용건만 간단히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미진이가 보낸 문자 봤냐? 김장을 돈으로 퉁치자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미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도 이제 늙었는데 그만 좀 하세요. 20만 원이면 배추 사고도 남잖아요. 그거 받고 그냥 사서 드시라니까요. 기가 찼습니다. 단순히 배추값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자식들 입에 들어갈 김치였습니다. 좋은 소금 고르고 태양초 고춧가루 빻아서 내 손으로 직접 버무리는 그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다니요. 야, 이놈아. 내가 돈 없어서 너희한테 김치 담가달라 하냐? 1년에 한 번 얼굴 보고 같이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야? 내 처자식 먹일 김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아, 엄마.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누가 촌스럽게 모여서 김장을 해요? 그냥 돈 들였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감지덕지에도 모자랄 판에 왜 자꾸 잔소리세요? 저 바빠요. 끊어요. 뚜뚜뚜.
매정하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기계음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을 가득 메운 백포기의 배추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공짜로 김치를 공급해주는 늙고 귀찮은 하청업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돈으로 퉁치자고, 감지덕지하라고,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분노가 도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속 입금 완료 메시지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 6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장을 도와주기로 했던 동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순자야. 오늘 오지 마라. 응, 김장 안 해.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곧바로 동네 용달차 기사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 지금 우리 집으로 트럭 좀 가지고 와줘요. 짐 실을 게 좀 많아요. 30분 뒤 마당으로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김 기사가 마당에 쌓인 절인 배추와 양념통들을 보며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어르신. 오늘 김장하신다더니 이걸 다 어디로 치우시는 겁니까? 이 아까운 걸 다 어쩌시려고요? 저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개나 주려고요. 아니, 개도 아깝네요. 그냥 저기 아랫동네 보육원에 다 갖다 주세요. 원장님한테는 제가 전화해 둘게요. 김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섯을 퍼런 눈빛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마당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쳐 입고 집 앞 은행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통장을 넣자 며느리가 보낸 박미진 이름 옆에 찍힌 숫자 20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액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잉 탁! 기계가 빳빳한 10,000원짜리 20장을 토해냈습니다. 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고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꺼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잘 익은 김장김치를 꾹꾹 눌러 담아 자식들에게 보내던 그 박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박스에 담길 것은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는 시래기 껍질과 배추 겉잎, 흙 묻은 신문지 뭉치를 박스 안에 거칠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금 봉투를 던지듯 올렸습니다. 매직 펜을 들어 메모지에 꾹꾹 눌러 썼습니다. 돈으로 퉁치자고. 그래, 내 노동값은 비싸서 내 돈으론 어림도 없으니 환불한다. 김치는 돈으로 사 먹어라. 박스 뚜껑을 덮고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푹푹. 테이프 뜯는 소리가 마치 제 인연을 끊어내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박스를 가져간 뒤 저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소록에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어제 아들이 했던 감지덕지라는 말을 떠올리자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비공개로 돌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 덮개를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편하게 오라고 설정해 두었던 비밀번호 0. 이제 그 번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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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저만 아는 복잡한 번호로 변경했습니다. 띠리링. 경쾌한 변경 완료음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먹이려고 며칠 전부터 사서 핏물을 빼고 삶아두었던 최고급 수육용 돼지고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고기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썩둑, 썩둑. 두툼하게 썬 고기를 접시에 담고 작년에 담가둔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수육, 그리고 묵은지. 식탁 위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숟가락 하나만 놓였습니다. 저는 묵은지에 고기를 싸서 크게 한 입 넣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기름기와 묵은지의 깊은 맛. 눈물 나게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우물우물 고기를 씹으며 거실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액자를 뒤집어 벽을 향하게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맛있다. 진작 이렇게 살걸.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넣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지긋지긋한 엄마 노릇은 오늘부로 폐업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니 어느덧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 쓰레기가 담긴 택배 상자를 보낸 지 꼬박 하루가 지났죠. 저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체증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지만 씁쓸한 뒷맛은 여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엄마. 현관문 밖에서 다급하게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닥치니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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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봐요.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아들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미간과 씩씩거리는 콧김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 뒤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독이 잔뜩 오른 뱀처럼 매서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며 문을 열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인터폰의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화면 속에서 아들이 입을 벙긋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있겠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소거된 화면 속 그들의 몸짓은 마치 우스꽝스러운 무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더니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20만 원이 적으면 말을 하시지. 사람을 쓰레기 취급해요? 기가 찼습니다. 쓰레기 취급이라니요. 자신들이 제 노동과 정성을 돈 몇 푼으로 쓰레기 취급한 건 생각도 안 하나 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옆집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멍. 개 짖는 소리에 아들은 창피했는지 목소리를 낮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어락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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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아들이 기억하는 비밀번호 0을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띠로리. 경쾌한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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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띠로리.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0000 아니야? 문 밖에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반복되는 오류음을 들으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문이 잠겼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 인생에 함부로 접속할 수 없다는 제 삶의 통제권이
온전히 저에게 있다는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된 번호 목록을 잠시 풀고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라. 더 이상 너희에게 줄 김치도 유산도 없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다시 차단 설정을 걸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이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읽는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옆에서 같이 화면을 본 며느리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반성의 기미보다는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산도 없다는 말이 가장 뼈아팠겠지요. 아들이 다시 인터폰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일단 문 좀 열어봐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놓쳐버릴지 모르는 돈줄을 붙잡으려는 다급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터폰 전원 코드를 확 뽑아버렸습니다. 툭! 화면이 꺼지며 거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암막 커튼을 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요새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복도에서 딩동하는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진짜 미치겠네. 노인네가 단단히 삐졌나 봐. 진짜 유산 안 주면 어떡해? 며느리의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멀어지는 발소리와 함께 희미해졌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집안. 예전 같으면 이 고요함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정막은 저를 옥죄던 의무감과 희생에서 벗어난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아껴두었던 복분자주 한 병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술이었습니다. 술병을 꺼내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식들이 사온 싸구려, 과일 바구니 따위는 없는 빈 식탁이었습니다. 유리잔에 보랏빛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무심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지? 당신도 봤지? 쟤들 하는 짓거리. 이제 당신 아들 뒤치다거리 그만할래. 나도 이제 좀 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퍼지며 몸이 나른해졌습니다. 빈 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내일 아침밥 걱정 없이, 오롯이 나만을 위한 밤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누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꿈도 꾸지 않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렇게 엄마 김영자의 파업 1일차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어제 용달차에 실어보낸 배추 100포기 때문에 텅 빈 마당이 유난히 허전해 보였습니다.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내 손으로 절인 배추가 잘 갔는지, 아이들은 잘 먹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사랑의 집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영자님 오셨어요. 보육원 마당에 들어서자
원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겼습니다. 어제 보내주신 절임 배추 덕분에 김장 걱정 덜었습니다. 지금 막 양념 버무리고 있었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배추들이 빨간 옷을 입고 김치통에 담기는 모습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도 거들게요. 아니에요, 어르신. 그냥 구경만 하세요. 괜찮아요. 내 배추인데 마무리는 내가 봐야죠.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는 배추를 씻느라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대 쪽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물기에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동시에 오른쪽 손목에서 섬뜩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뚝! 으악! 숨이 턱 막히는 고통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손목이 덜렁거리는 느낌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제 입에서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손목이, 내 손목이. 결국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 천장을 바라보는데 덜컹거리는 진동마다 뼈를 깎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전화번호가 어제 제 손으로 차단한 아들의 번호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차단 목록에 있는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자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응급실은 북새통이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온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요골이 완전히 부러졌네요. 복합골절이라 철심 박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입원 수속 밟으시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사무적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침대에서는 자식들이 부모 손을 주무르며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그 풍경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나 혼자니까 그냥 진행해요. 간호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왼손으로 펜을 쥐고 동의서에 빗뚤뱉뚤하게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자. 떨리는 글씨가 마치 제 처지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술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로 6인실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한쪽 팔에 묵직한 깁스를 하고 링거를 꽂은 채 누워있으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게 말랐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물병을 집으려 했지만 성한 왼손만으로는 뚜껑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끙끙대며 용을 써봐도 뚜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쯧쯧. 누군가의 혀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 농사 헛지었나 보네. 이 나이에 혼자서 그게 무슨 청승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옆 침대의 할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마머리에 온몸을 명품 로고가 박힌 실내복으로 휘감은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투박한 손으로 제 물병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봉! 경쾌한 소리와 함께 뚜껑을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자, 마셔요. 아, 고맙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나는 박여사라고 불러요. 김영자라고 합니다. 그래,
영자 씨, 자식들은 다 어디 가고 혼자 끙끙대. 그녀의 직설적인 말투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마치 기운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속에 있던 말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이요? 죽었어요. 아니, 제가 죽였어요. 예.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20만 원 사건부터 김치 박스에 쓰레기를 담아보낸 일, 그리고 차단해버린 일까지 마치 고해성사하듯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줄줄 흘러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박 여사의 표정이 점점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쓰레기를 담아보냈어? 네. 돈도 돌려주고요. 그러자 박 여사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속이 다 시원. 내가 며느리 셋을 봤지만 자네처럼 결단력 있는 시어머니는 처음 봐. 박 여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제 성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보육원 원장님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 돕다가 다치셔서 어떡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원장님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원장님.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건데요, 뭐. 원장님은 침대 옆에 작은 반찬통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밥 맛없으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까 어르신 배추로 담근 겉절이입니다. 뚜껑을 열자 매콤하고 고소한 겉절이 냄새가 병실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에 옆 침대 박 여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병원 밥 밍밍해서 입맛 뚝 떨어졌는데 냄새가 기가 막히네. 박 여사가 침을 꼴깍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도 한 입만 줘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세요. 많이 있어요. 박 여사는 큼직한 배추 겉절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순간 박 여사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박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영자 씨가 절인 배추야? 네, 그런데요.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 여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 미쳤네. 완전 미쳤어. 내가 팔도 강산 맛집은 다 다녀봤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야. 아니, 배추를 어떻게 절였길래 이렇게 아삭하고 감칠맛이 나? 뒷맛은 또 왜 이렇게 깔끔해? 박 여사는 순식간에 햇반 하나를 뜯더니 겉절이를 올려 깨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이모, 여기 밥 하나 더. 간병인을 부르는 박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네. 자네 퇴원하고 뭐 할 거야? 글쎄요. 당분간은 집에서 쉬어야죠. 박 여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깁스한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 깁스 풀면 나랑 일 하나 하자. 일이라니요? 내가 이 지역에서 식당 건물만 5채야. 근데 마음에 드는 김치 거래처가 없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 자네 김치 맛을 보니 딱 답이 나오네. 박 여사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대박 요식업 대표 박말순. 금박이 번쩍거리는 명함이었습니다.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입맛 떨어져서 죽을 뻔한 노인네를 김치 한 조각으로 살려냈잖아. 박 여사는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김 비서, 여기 605 김영자 환자분 당장 특실로 옮겨. 병원비 전액 내가 처리할 거니까
병원장한테 얘기하고, 네, 아니, 박 여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박 여사는 단호했습니다. 잔말 마라. 귀한 손맛 다치게 한 세상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괘씸한 자식 놈들한테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한다. 평생 부엌대기로만 살았던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묘한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골절 사고로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는 생각지 못한 황금 동아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가 내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아요, 언니. 한번 해봅시다. 어느새 호칭은 여사님에서 언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이막이 그렇게 병실 안에서 화려하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되다. 퇴원 일주일 후 제 인생은 폭풍 우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박 언니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상가 건물 1층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간판 이름은 영잔의 부엌. 제 이름 석자가 들어간 간판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언니,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평생 살림만 하던 할망구가 무슨 장사야? 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묻자 박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잔말 말고 배추나 절여. 자네 손맛은 내가 보증한다니까. 그 시각 며느리 박미지는 제 속도 모르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시댁에 안 가고 돈으로 때우려 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겁니다. 지역 맘카페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충격. 김장 김치 대신 쓰레기 보낸 시어머니. 이거 실화인가요? 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도 돈을 밝혔다느니 며느리를 하녀 취급했다느니 온갖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리고 증거라며 제가 보낸 택배 상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추 겉잎과 쓰레기가 가득 찬 상자 사진은 순식간에 조회수 1위를 찍었습니다. 댓글창은 저를 욕하는 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와, 시어머니 인성 무엇?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쓰레기를 보내요? 저런 시댁은 손절이 답이다. 박 언니가 그 글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발칙한 것이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박 언니는 오히려 눈을 반짝였습니다. 영자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하면 대박 터지겠는데? 뭐? 여기 봐봐. 박 언니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며 올린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가 제게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20만 원 입금했어요. 요즘 누가 미련하게 김장해요? 퉁치는 거로 해요. 네티즌들은 매의 눈이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만, 배추 100포기에 20만 원? 와, 노동 착취 오지네. 요즘 알바도 일당 15만 원인데. 심지어 퉁친다는 표현 쓴 거 실화냐?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쓰레기를 보냈겠냐. 며느리가 원인 제공했네. 20만 원으로 효도 코스프레 하려다 딱 걸렸네. 여론은 며느리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은 20만 원 며느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언니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영자야, 지금이 기회다.
우린 이걸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거야. 마케팅? 그래, 맘카페 운영진한테 연락해서 시식 이벤트 열자. 그 논란에 20만 원짜리 김치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시어머니가 화를 냈는지 직접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오픈 전부터 영잔의 부엌은 지역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 화제의 김치를 궁금해했습니다. 드디어 가게 오픈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배추를 버무리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어쩌지? 그냥 동네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닐까? 오전 10시 셔터를 올리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드르륵 쾅. 셔터가 올라가고 가게 앞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어머, 저도 모르게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업 화환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문 열었다. 사장님, 그 김치 좀 줘봐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10평 남짓한 가게가 꽉 찼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시식용 김치를 잘라 내놓았습니다. 가장 앞에 섰던 아주머니가 김치를 손으로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대박! 사장님, 이거 진짜 예술이네요.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줘도 못 사 먹을 맛이에요. 며느리가 진짜 복을 걷어찼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주세요. 저 5킬로 포장이요. 저는 10킬로요.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포스기 화면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카드 긁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띠릭, 띠릭, 띠릭. 그 소리가 세상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쉴 새 없이 배추를 꺼내고 양념을 버무리느라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1년에 한 번 자식들 주려고 억지로 하던 그 고통스러운 노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내 노동이 돈이라는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는 순간 노동은 노역이 아니라 축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한 물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후 3시 준비한 김치 500kg이 완판되었습니다. 빈 쇼케이스를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질 않았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박 언니와 마주 앉아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영수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매출이. 박 언니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30만 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이라니. 아들이 1년에 명절 2번, 생일 1번 합쳐서 주던 용돈을 다 합쳐도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10년치 용돈을 하루 만에 번 셈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언니가 막걸리 한 잔을 따라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거봐, 내가 된다고 했잖아. 이제 자네는 누구 엄마도 며느리도 아니야. 김영자 사장님이지. 김 사장, 축하해.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고마워, 언니. 정말 고마워. 막걸리를 들이켜는데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서 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통장 앱을 켜서 입금된 금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 뒤에 붙은 0들이 저를 보고 웃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며느리와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인터넷에서 욕을 먹으며
땅을 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흐흐흐. 그래, 이게 사는 맛이지.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겠다고 뼈에 새기듯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엄마 김영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 김영자가 화려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자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6월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영잔의 부엌은 더 이상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어 박 언니의 과감한 투자로 인근의 폐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최신식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는 김치 공장. 저는 그곳의 공장장이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온라인 주문 또 폭주해요. 배추 500포기 추가 발주 넣어야겠는데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김 대리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쇼핑몰 리뷰 게시판에는 별 5개짜리 호평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어요. 친정 엄마가 해준 맛 그대로입니다. 이 김치 먹고 다른 김치 못 먹겠어요. 사장님 건강하세요. 화면을 보는 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의 단위가 달라질수록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원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꽉 채워졌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무릎이 나온 낡은 몸빼 바지는 입지 않습니다. 내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린넨 정장과 발이 편한 맞춤 구두. 또각또각. 공장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인 서민 갑부 촬영팀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커다란 카메라를 든 PD와 작가들이 몰려왔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묘약이었습니다.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가르며 저만의 양념 비법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핵심 비법인 육수 재료는 며느리도 모르게 숨겼지요. 촬영 막바지 PD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성공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있을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보듯이요. 그리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보다 쉬워요. 김치는 배신을 안 하거든요. 정성 쏟은 만큼 맛이 나고 돈으로 돌아오잖아요. 자식 눈치 안 보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사니까 인생 맛이 살아나더군요. 그게 제 비결입니다. 제 당당한 대답에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그날 저녁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저와 박 언니는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TV 화면 속의 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김 사장 화면발 잘 봤네. 연예인 해도 되겠어. 박 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시각 저는 보지 않아도 훤히 그려지는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좁은 월세방, 배달음식 찌꺼기가 널려있는 상 앞에 앉아있을 아들과 며느리. 아마 젓가락을 든 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겠지요. 화면 속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제야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라고 웃는 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질투에 눈이 멀어 제 입술을 물어뜯었을 겁니다. 저게 다 얼마야? 우리가 김장하러 갔으면 저거 다 우리 건데. 아들은 친구들의 카톡 폭탄을 받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야, 민수야. 너희 어머니 TV 나왔더라. 대박 났던데? 너 이제 재벌 2세냐? 한턱 쏴라. 그들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귀찮음과 고작 20만 원 때문에 로또 1등 당첨 복권을 제 발로 찢어버렸다는 사실을요. 징징징.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 이름은 발신자 정보 없음이었습니다. 차단된 번호로 연결이 안 되니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 걸었겠지요. 부재중 전화 숫자가 순식간에 10통, 20통을 넘어갔습니다. 박 언니가 와인을 흔들며 짓궂게 물었습니다. 자식들 연락 안 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놈들이잖아. 저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진동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그 진동 소리가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겠죠. 하지만 어림없어요. 저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까만 화면과 함께 진동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잡음 따위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을 핸드백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박 언니를 향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언니 건배해요. 20만 원에 팔 뻔했던 내 인생을 위하여. 쨍. 맑고 고운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저는 과거에 구질구질했던 기억을 와인과 함께 목구멍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달릴 겁니다. 그 누구도 설령 핏줄이라 해도 제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입안의 감도는 와인의 풍미가 달콤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엄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가게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아들 민수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아니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수. 엄마, 제발 전화 좀 끊지 마세요. 저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인가 뭔가에 손댔다가 사채까지 썼어요. 원금에 이자가 불어서 감당이 안 돼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박이나 다름없다는 그 위험한 판에 기어이 손을 댄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돈 내놓으라는 거냐? 당장 1억 안 갚으면 저 섬에 팔려간대요. 엄마 돈 많잖아요. 성공했잖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비굴하게 애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역겨움과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억이라니. 그 큰 돈을 도박판에 날리고도 엄마 돈은 곶감 빼먹듯 쉬운 줄 아는구나. 그건 내 사정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끊어라.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두야.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직원들도 식사하러 가고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벌컥? 엄마, 어머님, 꾀죄죄한 몰골의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머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이 져 있었고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진이 대뜸 제 앞으로 달려오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다 우리의 아빠 정말 죽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놓지 못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며느리는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충혈된 눈으로 악을 썼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남들은 김치 팔아서 기부도 한다면서 자식 죽는 꼴은 보겠다는 거야? 뻔뻔함이 극에 달한 아들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식사하러 온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돼. 내 가게가, 내 이미지가, 성공한 김치 사업가 김영자의 이미지가 이 난동으로 무너질까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보안업체 불러. 당장 이 사람들 끌어내. 제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곧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아들과 며느리의 팔을 꺾어 잡았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엄마, 진짜 1억이야?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아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면 나 여기서 확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서 엄마 망하게 할 거라고. 아들의 저주 섞인 고함이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식인지 전생에 지은 죄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가게 입구에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아, 가게 정문 앞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커다란 피켓을 걸고 있었습니다. 돈 잘 버는 김치명인, 하나뿐인 손주는 굶어 죽는다. 성공한 사업가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자극적인 붉은 글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1인 시위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이 제 시어머니입니다. 돈 좀 벌더니 자식 내외를 벌레 취급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사채업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출근하던 직원들이 당황하며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업 방해예요. 하지만 며느리는 악을 쓰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임산부야. 건드리기만 해봐. 다 고소할 거야. 임산부라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장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원래 돈 생기면 사람 변한다잖아.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피를 토하고 싶을 만큼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보다 더 괴로운 건 내 자식이 저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SNS에 며느님 라이브 방송이 퍼지고 있어요. 악플이 벌써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성공하더니 가족 버렸네. 피도 눈물도 없네. 여론이 안 좋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랑 명예훼손으로 당장 고소하시죠. 경찰 부르면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어떻게 어미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내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돈을 줘버릴까? 1억 주고 연을 끊자고 할까? 그러면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곧이어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평생 빨대 꽂힐 거야. 도박 빚은 갚아줘도 또 생긴다는데. 이번에 주면 다음엔 2억, 그 다음엔 가게를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제 자신이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빚독촉 전화를 대신 받았던 격리 직원이 겁에 질려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방금 깡패들이 전화를 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입금 안 되면 가게로 찾아오겠대요.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 하나 무너지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 그리고 나를 믿고 투자해준 박 언니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경련이 온 것입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결국 자식 때문에 망하는 건가? 저는 비틀거리다 사무실 소파 쪽으로 쓰러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 언니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영자야, 김영자. 언니의 다급한 외침을 끝으로 제 의식은 까만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해소 및 해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이 욱신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도끼 눈을 뜬 채 저를 내려다보는 사람. 박 언니였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나?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 제가 힘겹게 입을 떼자마자 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을 건가? 돈 주면 걔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 천만에 도박빚 갚아주면 바로 또 강원도 정선으로 달려갈 놈들이야. 병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어미된 마음은 쉽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죽는 꼴을 봐요. 제 말끝이 흐려지자 박 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련 곰탱아. 자식 망치는 게 바로 그놈의 짝사랑이야. 이번에 갚아주면 걔네는 평생 내 등골만 빼먹는 거머리가 돼. 네가 진짜 엄마라면 돈이 아니라 살 길을 가르쳐야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는 게 그게 자식 죽이는 짓이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 죽이는 짓. 그 말이 비수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냐오냐 키운 아들. 힘들까봐 걸레 한 번 안 빨게 했고 기죽을까봐 사고 쳐도 돈으로 해결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가게 앞에서 폐륜을 저지르는 괴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무능한 어른으로 만든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내가 망쳤어요. 내가 내 새끼를 병신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럼증이 일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내 인생과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영자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서류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해결해 주마.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왔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 사랑해요. 사랑해요라는 글자가 이렇게 징그럽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 가벼운 반응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내일은 모자로서의 질긴 악연을 끊어내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말끔하게 씻고 옷도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대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님, 몸은 좀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놓인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바닥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요? 현금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이체해 주실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4시까지 입금 안 하면 죽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금 다발을 기대했던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접근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서약서, 굵은 활자로 적힌 서류 제목을 읽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돈은요?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없다. 너희 빚은 너희가 갚아라. 대신 이 각서에 서명하면 내가 어제 일로 너희를 고소하지는 않으마.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각서가 중요해? 엄마 돈 많잖아. 수십억 벌었다며. 그냥 갚아주면 되잖아. 내가 갚는다니까? 아들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최민수 씨, 박미진 씨, 지금 서명 안 하시면 즉시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업무방해,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증거 영상, 녹취록 다 확보했습니다. 지금 서명 안 하고 나가시면 가게 문 앞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게 바로 현행범으로 넘기겠습니다. 구속수사 원칙입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경고에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구속이라고요? 엄마, 진짜 나 감옥 보낼 거야?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눈물에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늙은 어미의 고열을 빨아먹으려는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감옥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나가서 일해서 갚을래?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호구 엄마 김영자는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요. 여보, 일단 사인해. 나 감옥 가기 싫어.
며느리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채업자보다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 법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사각, 사각. 서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아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꾹.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그 붉은 자국이 마치 우리 모자에 끊어진 핏줄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확인했습니다. 서명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김영자 사장님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위반 시 위약금 5억 원 청구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들어라. 정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찾아와라.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스쳤겠지요. 하지만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밥이랑 김치는 공짜로 줄 테니. 단 돈은 10원 한 장도 없다. 내 유산은 전액사회에 환원할 거다. 나가라. 제 호령에 아들과 며느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팽팽하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흑! 흑! 이것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라도 부모로서 가르쳐야 했던 마지막 훈육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함께 와 있던 박 언니였습니다. 잘했어, 영자야.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네 인생이야. 언니는 아이를 달래듯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아들. 저는 수정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자판을 꾹꾹 눌러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민수. 저장 완료. 이제 그는 저에게 보호해야 할 아들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 최민수였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파란 하늘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저는 완벽한 남남이 됨으로써 진정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쏘아놓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찬 바람이 부는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바람이 뼈 시리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볼에 닿는 바람은 상쾌하기만 합니다. 영자네 부엌은 이제 동네 반찬 가게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에 김치를 수출하는 어엿한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배추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똑똑. 박 언니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 뭐해? 오늘 중요한 날인 거 잊었어? 그럴 리가요. 나가봐야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제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잔치 때 찍은 손주 녀석의 사진이었습니다. 박 언니가 사진을 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소식은 들었어? 최신의 식당에서 설거지한다며?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빚을 갚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자탕 집 주방에서 하루 종일 배추를 씻고 물을 깎는다고 합니다. 1년 전 제가 백포기 김장을 할 때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며 비웃던 아이였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으며 며느리는 매일 밤 퉁퉁 부은 손을 부여잡고 운다고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고 낮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탄다고 합니다. 엄마가 매년 보내주던 그 무거운 김치 박스가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요. 안 도와줄 거야? 손주 녀석도 눈에 밟힐 텐데. 언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도와주면 다 망쳐요. 그 고단함이 걔네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약이에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저는 서랍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대리, 네, 사장님. 이거 그 집에 좀 갖다 줘요. 누가 보냈는지는 절대 말하지 말고요. 그냥 후원 물품이라고 하세요. 쇼핑백 안에는 쑥쑥 컸을 손주 녀석이 입을 따뜻한 패딩 점퍼와 털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김대리가 나가고 저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장 앞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역 독거노인 분들에게 드릴 김치 5천 포기를 담그는 날이죠. 가자, 언니. 그래, 가자. 공장 마당으로 나가자 흥겨운 트로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쿵짝, 쿵짝, 쿵짜작, 쿵짝.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데도 다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1년 전 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울며 배추를 절이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사장님 오셨다. 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르고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잘 절여진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배추잎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붉은 양념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쓱싹 쓱싹 양념 바르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옆에서 같이 하던 박 언니가 갓 버무린 배추 속을 떼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김 사장, 간 좀 봐봐. 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달큰한 양념 맛과 아삭한 배추의 식감이 입안에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언니 맛이 기가 막히네. 꿀맛이야. 그렇지? 역시 우리 손맛이라니까.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 고춧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리포터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네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다시 물었습니다. 김영자 사장님에게 김치란 무엇인가요? 작업하던 사람들의 손길이 잠시 멈추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1년 전 20만 원이라는 돈에 무너져 내렸던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치는 기다림이죠.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죽고 매운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캄캄한 도간에 갇히고 그 춥고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깊은 맛이 나니까요. 꼭 제 인생처럼요. 제 대답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죠. 사장님 말씀이 명언이네. 여기저기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박 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말도 잘해. 우리 김 사장. 축제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가마솥 뚜껑 위에 삼겹살 수육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육 한 점에 방금 담근 겉절이를 척 올려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고기 기름과 차가운 김치가 만나 환상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좋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멀리 공장 정문 쪽에 누군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축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쪽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그게 나를 돕는 길이다. 그들은 잠시 서 있다가 서로를 부축하며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처럼 철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진 진짜 어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붉게 잘 익은 김치 한 포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김치가 마치 붉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20만 원에 팔아버릴 뻔했던 내 인생. 하지만 지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도간에 담으며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내 인생의 김장은 이제야 제대로 익었다. 참 맛 좋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랫소리가 파란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입가에 걸린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네, 김영자 사장님의 통쾌하고도 뭉클한 인생 이막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누구의 엄마로만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이름은 잊고 살았던 지난날. 하지만 과감한 결단으로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 된 영자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김치와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추위를 견뎌내야 비로소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묵은지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기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자님처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갓 담근 김치처럼 생생하고 맛깔나게 익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